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컴퍼니백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컴퍼니의 백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컴퍼니 백 브리핑. 네. 야, 진짜 이름 잘 지었다. 그죠? 이름 처음에는 사실 네. 되게 이상하다고 막 그랬어요. 김프로 형도 음. 야, 걔 뭐냐? 하면서 그게 아유 진짜 3프로 TV도 별로 뭐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백 브리핑이 뭐냐? 아유 백을 팔아라 차라리. 이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자꾸 네. 듣다 보니까 정감이 가는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컴퍼니의 백을 잘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네. 도마 위에 올라간 회사는 네. 무려 현대차 그룹입니다. 야, 너무 대마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사실은 정몽구 회장님도 창업주는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분의 이제 네. 선친이 창업한 네. 회사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예나 지금이나 50%가 넘고 네. 대주주 뭐 거기에까지 추가로 하는 건 66% 내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손자까지 왔을까요? 손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상속세율은 높으나 제대로 뭐 부과는 잘 안 되고 상속세야 부과되지만 상속세를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액티비티와 네. 또 합법과 편법을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죠. 네. 있는 게 불편한 진실인데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일 거고 현대차 그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뭘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뭐 맞아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정말 중요하죠. 후계자 뭐 사실상 오너죠. 정의선 회장이 캐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팔았죠. 이것저것 뭘 좀 하려고 캐시를 네.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 현대산업 현대산업개발은 거기지 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도 엔지니어링이라는 있고 최근에 상장시키면서 대부분 이제 지분을 또 현금화하는. 글로비스 지분도 최근에 좀 팔았고 해서 네. 한 1조 원 정도의 캐시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룹 이걸, 지배구조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밑그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 거고 어떤 변수들이 생길 것인지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건 진짜 잘 들으면 앞으로 지배 구조에서 포인트 되는 회사가 뭔지 네.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상 예.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차 그룹 광고가 없을 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실은 이거 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안 들어와도 걱정이지만 들어와도 걱정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뭐 광고와 무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귀여운 광고들 무슨 해산물, 맥주. 맥주 지금 컨텐츠와 큰 관계 없는 것들을 주로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또 몰라 또 우리도 사람이니까 네, 현대차에서 광고하면 우리도 한번 그러면 고려는 또- 해볼 텐데. 또 이제 콘텐츠가 또 말랑말랑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해. 그 전에 재미있게 분석할 때 들으십시다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시아 최고의 언론사 예. 비즈니스 워치. 아하. 왜냐하면 박수익 기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익 보유국이네. 박수익 박수익 보유국. 보유 매체인 네.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큰 돈 안 드니까. 네, 그 뭐 이렇게 노트북에라도 비즈니스 워치 이런 거 좀 큰 거라도 하나 붙여갖고 오세요. 이거 작은 게 있는데 봐요. 그게 뭡니까 저게 제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 저거. 예, 그런데요. 좌상귀 33에 착점을 했습니다만 그냥 회사에 진짜 좀 만들어 보이지도 달라고 않는 하겠습니다. 이야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준비했어. 비즈니스 워치.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구독해 주시고요. 네. 박수익 기자 또 구독해 주면 좋습니까? 박수익 예. 기자는 책을 팔아주는 게 좋아해요. 책 뭐죠? 공시줍줍. 공시줍줍. 알겠습니다. 덕분에 진짜 잘 무료로 많이 팔리고 한다 있습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자, 하고. 네, 오늘 그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 얘기를 서두에 좀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안 남더라도 좀 시간 배분을 잘해서 혹시 예. 한 45분 50분 되면 저한테 한번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왜요? 네. 그다음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공모 천장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네. 2주차 끝났는데 제가 두 분 오시기 직전까지 엑셀로 막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 결과를 이따 그 말미에 한번 좀 간단하게 안내해 몇 주 받는지? 네네. 진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정말 뜨거운 관심인 것 같아. 진짜 주위에 안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 한 사람이. 오늘 뉴스 제목 중에 하나가 주식하는 사람 다 몰려온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청약했습니다. 아. 저는 IPO를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저도 처음 해보려고 하다가 뭐 OTP 누르라 그래가지고 정말 옆에서 답답해가지고 그거를 하나 못하더라고 옆에서. 아 진짜.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주식은 나랑 안 일단 맞아. LG 에솔 얘기는 제가 막판에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지분 변동이 많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배 구조를 그릴 것인가는 사실 모릅니다. 예. 이런 거는 안 알려줘요. 사실 저희 이 부서 이름도 거버넌스 부고 거버넌스 분석을 사실 저나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공시사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고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뭐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완전 소설이 아닌 게 예. 이미 2018년에 현대차가 한번 시장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그게 실패했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 최근에 그 지분 변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정의선 회장이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봐야 될 게 무엇인지 네. 뭐 그런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 최근에 뭐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보면 현대 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1월 올 새해 초에 예. 현대 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공시 화면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보면 이제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이시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정의선 회장이 123만 주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251만 주를 주당 똑같이 시간의 매매로 16만 3천원에 팔았어요. 이게 기존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예. 합산해서 30%였는데 네. 이번에 팔면서 10% 포인트를 팔아서 지분이 20%로 낮아졌어요. 정확하게 19.999. 예, 정확하게는 19.99로 낮아지면서 이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이번 지분구를 얻은 금액이 확보한 금액이 2천억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4,100억 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합산해서 6,100억을 확보를 했어요. 네. 확보를 했고 저기서 이제 세금 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떼야죠. 양도세 네. 떼야 될 얼마죠? 것이고 양도세가 한 30. 그거는 뭐 되나요? 이게 처분 단가는 나와 있고 치분 단가는 취득은 뭐 원가에 액면가에 했겠죠. 계산을 해봐야 돼서 예예. 한 30% 되나요? 양도세율이? 모르겠네. 모르겠네. 33%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따른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맞는 분석인 게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2015년에도 한번 이렇게 매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감몰아주기 규제라는 게 이제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지분이 상장 회사의 경우 30%가 넘으면 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상, 그러니까 규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30% 넘는 회사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죠, 공정위가.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그게 시작되면서 상장에서 30% 룰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정몽구 그 당시 회장, 그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두 사람 합산 29.99%로 낮췄어요. 예,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작년 12월 30일에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되면서 이제 상장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지분율이 상장회사가 30에서 20으로 이거는 강화된 거죠. 네. 강화되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 19.99%는 또 낮춘 거예요. 판 거예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살짝 피해가겠다고. 근데 한 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글로비스가 밀감매 규제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본 결과 판단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글로비스라는 게 현대차 그 자동차 실어 나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감은 많이 받아요. 일감은 많이 몰아주고 있죠 글로비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간에 피하면서 방안을 마련한 게 그냥 시장이 뿌린 게 아니고 주주 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파트너를 그러니까 공동으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칼라일 그룹이고 예.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칼라일 그룹과 맺은 주주 간 계약인데 잘 화면이 안 보이시면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네.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주주 간 계약, 쉐어홀더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게 칼라일 그룹이 만든 특수 목적 회사고요. 예. 칼라일이 여기서 칼라일이 이제 지분 10%를 정몽구 정의선 부자로부터 가져오면서 글로비스 회사의 이사 한 명을 지명할 수 있고 이사회 멤버 등기 임원 또는 동시에 그 보고자가 그러니까 칼라일 그룹이 아니 그 저기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대상회사 주식 즉 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예. 본인들도 동반 매각할 수 있는 같은 가격에 같이 팔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태그홀롱이라고 하죠. 여기서 네. 있는 태그홀롱이 맺어져 있고 이 태그홀롱이 앞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서 나름대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이 지분을 이제 글로비스 지분을 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팔 때 그냥 정의선 회장 이제 참고로 정몽구 명예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0이 됐고 이번에 다 팔았고 정의선 회장만 19.99%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나중에 팔 때 본인 혼자 팔 수는 없고 칼라일과 같이 팔려면 칼라일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지금 매입한 단가가 아까 보면은 16만 얼마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16만 3천 원이었으니까 이거 네.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이상의 어떤 그 베네핏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산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어. 뭐 같이 팔려면 팔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긴 네. 한데, 근데 그뭐 칼라일도 그 정도의 계산을 뭐 하고 네. 했을 테고. 그치, 세상에 확정이익이 어디 있어요? 은행 예금 아니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6,100억 원을 현금을 확보를 했고. 예. 앞으로 남은 지분도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음 달에 상장하는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는데 이게 1,600만 주를 공모주로 판매를 하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중에 75%인 1,200만 주가 구주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러니까 네. 신주로 반영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1,600만 주로 팔면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가는 돈은 25%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75%는 기존 주주한테 가는데 네. 그 기존 주주가 누구냐? 바로 이제 정의선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그리고 일부 그 계열사들 이렇게 돼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확정 공모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희망 공모가 지금 밴드로 보면 정의선 회장이 구주 매출을 파는 게 한 4천억 정도 되고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이 한 1,000억 원 정도 둘이 합해서 그러니까 5천억 그러면 네. 아까 6천억과 5천억 하면 일단 1조 넘죠,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상장 이후에도 그러니까 구주 매출하고 난 뒤에도 남는 지분이 또 있어요. 네. 그 지분을 공모가로만 계산해도 4천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도 사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약간 지주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 지분 갖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이번에 칼라일한테 글로비스 지분 넘겼듯이 전략적 투자자들한테 팔아도 되고 또는 계열사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흐름에 맞게 계열사한테 팔아도 되고 예. 그렇게 하면 거의 1조 5천억, 2조 가까운 잔여 지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캐시를 확보했거나 앞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가 현재 까지 나타난 이제 캐시 확보 상황이고 예.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그럼 이거를 뭐 은행에 넣어둘 거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은행에 넣어둬도 뭐 이자가 많겠지만
현대차가 그 동안에 이제 아예 아무 행동도 안 했다 그러면 현대차의 지배 구조 개편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소설들이 등장을 하고 네. 그동안 사실 2018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했을 때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엄청난 이 시나리오들이 난무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다만 어디선가 본 듯한 방안을 딱 꺼내 들었거든요. 좀 더 뭐예요? 예, 좀 더 이제 설명드릴 좀 이따. 텐데 네. 그 전에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네. 한번 왜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2018년 하려고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예. 넵. 왜 현대차 그룹은 그냥 내비도 하면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아들이 받아가려면 그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상속세 내면 되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그 10대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환 출자가 있는 순환 출자라는 게 A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B 회사 지분을 가지고 다시 네. B 회사가 C 회사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것이죠, 그죠? 땡땡 도는 거. 이제 예.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도는 것인데 네. 현대차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환 출자구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그림이 잘 이게 그림이 아니고 그리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서 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 그리는데 좀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뭐 자세히 보시면 그 현대차 그 자동차 엠블럼이 뒤에 보이시나요? 네.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그 선 말고 현대차가? 뒤에 배경에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그래픽에 로고.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픽 뒤에 딱그 현대자동차 로고가 아, 음영으로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잖아. 그거야? 아, 뭘 이게 별거 다 자랑을 하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네. 저희 그래픽 김용민 기자라고 있는데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게 네. 기존에 이제 현대차 순환 출자 그림이 많이 있지만 약간 형상화 한번 해봤어요. 순환 출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가장 큰 게 이제 현대 모비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현대차 갔다가 기아차 갔다가 모비스로 다시 오는 이게 가장 핵심 아, 핵심 고리네요. 그게. 핵심 거리예요. 예, 이게 예. 핵심 거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현대제철에서 시작해서 현대제철에서 모비스로 갔다가 다시 현대차로 해서 현대제철로 돌아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2번. 네. 2번. 그건 두 번째. 그 다음에 크게 돕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모비스로 갔다가 현대자동차로 갔다가 기아차로 갔다가 크게 외곽으로 도는 거. 3번. 삼중순환이군요. 이거 뭔가 이게 삼중순환. 드라이빙이다 느낌도 야. 뭔가 그 차마로 다니는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그리고 로고 비슷하게 그리시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작은 원 하나 돕니다. 따구는 또 있어요. 예,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 자동차를 갔다가 글로비스로 갔다가 현대 모비스로 가는. 사중순환이구나. 저게 이제 패 돌리는 방향이지. 네. 통 그러면 이게 완전 현대 모비스가 중심이군요. 네. 어쨌든 돌아가는 이리저리 네. 돌아가고 있지만 네.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그림을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진 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삼성도 있었고 뭐 예. SK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SK도 순환 출자했었고 롯데 어마어마한 순환 출자했었고 한데 현대차만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만한 그룹 중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안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 모비스가 핵심인데 현대 모비스를 핵심으로 보는 게 이 그림상으로는 제가 모비스를 중심에 놔서 그렇지만 네. 핵심으로 보는 이유가 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큰 게 왜 현대차 그룹이겠습니까? 현대차가 가장 크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일대 주주인 현대 모비스 예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고 예. 바꿔 말하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려면 모비스를 지배해야지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를 그렇겠네요. 하는 그런 그림이고. 근데 그 모비스를 기아가 일대 주주로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시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모비스가 현대차, 현대차가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 이게 이제 가장 이 지금 밑에 있는 이 마른 목걸이 네. 가장 핵심적인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의 예. 순환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배해야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지는 저거 계속 눈 돌리다 보면 답이 없잖아요. 예, 답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작고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작고 또한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지분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그 모비스가
모비스를 가지는 것이 갖기가 제일 편하다. 편하다. 네. 사이즈가 제일 조그만 모비스가 네. 의외로 사이즈는 작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현대차 지분은 크고 네. 하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현대차가 이런 순환 출자를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면 뭐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냥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잘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현대차 순환 출자가 생긴 게 조금씩 생긴 것도 있지만 처음에 생긴 게 그 예전에 형제의 난이라고 예.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태종 이방원 뭐 네. 드라마 나오지만 경제판 형제의 난 때 이쪽 지분을 가져다 일로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중에 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놔둬도 상관이 없는 게 그 작년에 이제 공정거래법이 바뀌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기존 순환 출자 해소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왜요? 기존 순환 그러니까 대기업이 해소하는 전제 조건은 지금 현재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해서 대기업 중에 대기업 네. 그러니까 소위 자산 총액 이제 10조 원 이상을 얘기하는데 삼성, 현대차, SK, LG 쭉 기존 순환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은 일단 놔두고 네. 그 밑에서 새롭게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올라오는 그룹은 네. 기존 순환 출자 다 해소하고 올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큰 회사가 큰 재벌이 되려면 네네. 순환 출자는 안 돼. 근데 네. 기존에 있던 큰 회사는 그냥 놔두- 냅둬라. 일단 그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봐주겠어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지 마. 예, 이제부터 하지 마라는 얘기는 사실 201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규 예. 순환 출자 금지는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거는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라는데 대신 그 조건이 자산 총액 10조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그 위로 상호 올라왔을 출자 때. 제한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됐을 때는 되려면 기존 순환 출자 다 해소하고 올라와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기존 순환 출자 놔둬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예. 정말 이건 TMI지만 현대차 그룹이 법적으로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되는 조건이 되려면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지금 이제 랭킹 2위잖아요. 예. 삼성 다음에 네. 이게 쭉 내려가서 그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때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가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네. 주가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제 TMI라고 좀 말씀드린 게 지금 현대차 자산 총액이 25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이 순환 출자 해소 의무가 있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기준이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조 현대차가 자산이 10조 원 됐다가 다시 늘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해소할 게 전혀 이제 그럴 없고 일이- 예. 그럼에도 그러면 현대차는 왜 2018년에 순환 출자 해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느냐, 또 앞으로도 이런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보면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일단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사례를 하나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이고 제 책이 있네요. 최태원 회장 등장했네요. 이거는 두 네. 분이 굉장히 전성기 시절에 많이 취재를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이때 사실 기자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한 거지만 2003년입니다. 지금 이게 2003년, 예. 2013년이 아니고 2003년. 네. 그 당시에 지금 SK는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분 구도가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순환 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SK 주를 최태원 회장이 0.01%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그룹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SK CNC, 지금 SK와 합병이 되어 있죠. 네. SK CNC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 출자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이 화살표로. 네. 그리고 SK 주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 출자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순환 출자 또 한 번의 순환 출자를 거치면 이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맨 위에서 SK CNC만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딱 나와 있는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모비스와 같은 존재. 네. 주 주 SK가 SK 당시에 그런 역할을 가 했다. 뭔가 좀 약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소보린이 SK 주를 14.99% 15%
약간 미만.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지분율 이렇게 공개 뭐 그런 조건이 있어서 14.99를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14.99를 딱 사면서 이제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 이걸 쳤냐? 만약에 그 CNC를 공격했다든지 네. 텔레콤을 공격했다든지 하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 아. 지분이 더 많잖아요. 소버린 14.99를 샀을 때 물론 예.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SK 그룹의 그 SK주 지분율이 8.6인 거예요. 8.6 네. 이 상황에서 그죠? 최태원 회장은 1%도 안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약한 고리 아. 순환출. 그러면서 어떤 두 개의 순환출자를 같이 이어주는 중간고리인 네. SK주를 딱 치고 들어오면서 했던 논리가 뭐냐면은 이 SK주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지분, 그 당시에 텔레콤 어마어마했죠 사실. 예. 이동통신사. 이 지분 21%가 있는데 이 지분 21% 아무 쓸모가 없는 주식이다. 오로지 이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자산, 즉 무수익 자산일 뿐이다. 돈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SK주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SK그룹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설득력이 그 당시에 있었죠, 사실. 아니, 설득력이 있었고 네. 저 이 TMI로 당시에 소버린이 저거 했을 때 네. 저도 기자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네. 저 와이프가 소버린의 인터뷰를 그때 아.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얘기를 아직도 들은 게 생각나는데 네. 소버린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자기들의 SK는 당시에 저런 나쁜 적대적 세력이 우리나라의 SK를 먹으려고 한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고 그래서 소버린이 와이프랑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저 순환출자를 보여주면서 네. 이게 뭐냐 뺑뺑 돈다 막 뺑뺑 돈 이게 뭐냐면서 그렇게 막 그걸 굉장히 지배구조의 이 복잡함에 대해서 굉장히 아. 토로를 했었던 네. 걸 막 얘기를 해줘서 네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써버린 네.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주주들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이러면 되면 알만한 나중에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도 소버린 쪽에서 막 대변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그 SK가 방어는 했지만 그 사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뛰고 소버린은 그 뛴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분 팔고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제 챙겼죠.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소버린의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먹튀 이전에 소버린이 치고 들어온 이 고리가 SK의 굉장히 약한 순환출자였다는 점이 지금 현대차에서 똑같이 적용이 일단 될 수가 있고 제가 두 번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소버린이 SK 공격한 거는 많이 아시는데 LG를 공격한 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까먹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소버린이 LG를 공격했어요. 주 LG 지분 7%, LG전자 지분 7%에서 합계 이게 한 1조 원 정도 그 당시로 적지 않은 돈을 사서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치고 들어왔어요. 이고리를 치고 들어온 거죠. 주 네. LG에서 LG전자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CR이 안 먹혔던 게 이미 그 지배 구조가 개편이 돼서 LG그룹은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가장 먼저 전환을 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고리 안 치고 들어와 이고리에서 보면은 50대 7, 상대가 안 되네요. 이고리에서 보면은 30대 7. 이것도 상대가 안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소본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냥. SK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먹었고 LG에서는 뭐 이득을 못 보고 그냥 나갔어요. 지배구조의 차이.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2003년 4년의 얘기고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네. 바뀐 게 없어요. 현대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배구조가. 다만 운 좋게 현대차가 이런 공격을 안 받았다가 뭐 엘리엇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삼성 제일모직 네. 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순환출자 그러니까 이런 LG 같은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떤 방어 전선이 딱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총수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만 공격 방어를 잘 해내면 나머지는 계열사들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순환출자에서는 이 돌아가는 데서 어느 고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도 그걸 방어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총수 일가 지분 일단 적고 계열사만
말고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SK 과거 SK에서 SK주가 그랬듯이 지금 현대차는 순환출자 돌고 있고 그 중에 좀 이렇게 모비스에서 가는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출자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예전 네. 사례를 보면.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뭐 그냥 가면서도 그냥 현대차 그룹 회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배구조는 계속 불안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무수히 많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 시장에 나눈 시나리오들을 뒤로하고 예. 2018년 3월에 딱 발표한 게 모비스를 분할해서 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게 네. 현대 모비스 분할 합병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렇죠. 예. 2018년이에요. 2018년. 모비스가 전체적으로 이만한 핵심 부품 사업가 있고 지분을 가진 사업이 있고 모듈 AS 부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모듈 AS 부품 이건 내수입니다. 내수. 핵심 부품 이게 약간 성장 산업이었고 예. 이걸 딱 인적 분할해가지고 딱 나눠서 이 모듈 AS 부품을 글로비스로 합쳐서 이렇게 합병시키는. 예. 그러면 모비스는 조금 작아들고 기존에 이제 모듈 AS 부품이 매출 50% 영업이익 50% 차지했던 것이거든요. 네.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걸 떨쳐내니까 모비스는 좀 작아지고 대신 글로비스는 그다음 물류만 하던 쪽에 있는데 모듈 AS 이런 자동차 부품 AS 하는 사업이 들어오니까 커지죠. 이런 그림을 일단 만들었는데 이런 그림을 왜 만들었느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의성 부회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글로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글로비스 지분 지금은 좀 팔았지만 글로비스 지분이 1조 7천억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 예. 분할 합병을 발표할 당시에 기아차가 아까 이렇게 순환 출자를 돌면서 이렇게 모비스에서 현대차,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에서 다시 모비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기아차에서 모비스로 가는 요 지분이 네. 그 당시에 4조 1천억 정도였어요. 분할 모비스가 예. 가지고 있는 기아차 지분. 아니 기아차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예, 지분.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선 부회장이 요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사면은 모비스의 일대 주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 출자도 끊을 수 있고 그런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1조 7천억과 4조 1천억 이까지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살 수 있는 교환이 안 되는 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면 모비스에서는 AS 부품 모듈 사업을 떼어냈기 때문에 모비스는 이만했던 게 작아지고 네. 글로비스는 그 커지나요? 물류만 하던 거였었어요. 모비스 AS 모듈 부품을 가지고 합병하니까 커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 1조 7천억 대 4조 1천억이라는 지분 가치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지는 거잖아요. 네. 이걸 노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모비스를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글로비스로 합병시키고 그런 뒤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이 이제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작아지고 예. 그걸 이렇게 교환하겠다까지 다 발표했던 사안이에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네.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한 거네요. 네. 그렇게 두 개를 수합하는 경우에. 네, 그렇죠.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현대 모비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 사업부 중에서 AS 부품과 모듈 사업 부분을 네. 떼서 글로비스로 합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글로비스가 물류 사업만 하던 글로비스가 커지는 것이고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정의성 그 당시 부회장의 글로비스 네. 지분 가치도 커지고 이제 요렇게 만들고 반면에 모비스는 인적 분할로 뭐 한 매출 50% 하던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기업 가치가 좀 그만큼 쪼그라들 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겠다. 아하. 그렇게 하면 이제 정의선 회장, 정의선 부회장, 모비스, 그다음 현대차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수직 구도가 되거든요. 순환 출자 끊어지고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을 재벌 계열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네. 결국 본질은 그런 거예요. 계열사가 예를 들면 5개가 있다. 네. 그러면 차가 5대 있는 거랑 같아요. 음. 그럼 회장님은 이 차 5개를 다
지배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 돈은 없고 상속세도 내야 되니까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회장님이 들이 하는 방법은 그 어떤 그 것든지 간에 다 자동차들을 5개를 kit박스와 나머지 자동차 kit박스 뭔지 알죠? 이게 네. 네. 네네네. 요 시동거는 요거 하고 음. 나머지 자동차 전체로 네. 다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회장님은 요 키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사실은 그 회사의 다른 어떤 알짜 사업들이나 이거는 다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직접 지배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는 못하니 요 kit박스 5개만 내가 지배하는 걸로 한다. 그럼 다 분할을 해두면 회장님들은 원래 자동차 한 덩어리 지분을 한 20% 갖고 있었다 하면 kit박스만 회장님이 다 갖고 더 쪽에서 자동차에 갖고 있던 내 지분은 그냥 팔 거야. 그 돈으로 kit박스 전체 다 샀게 내가. 자동차 전체에서 내 지분은 20%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의 kit박스만 내가 가질 정도는 되잖아. 20%니까.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딱 결국 그거 모아서 회장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밑으로 다 떨구고.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SK도 그렇게 하고 LG도 그렇게 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글로비스와 모비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갖고 싶은 건 모비스인데 그러지 말고 모비스의 kit박스만 가질래. 이 돈 어디서나 나 글로비스 지분 있으니까 글로비스 kit박스만 내가 사고 글로비스 나머지는 내가 팔아. 그 돈으로 kit박스 2개 갖고 갈 거야. 그 얘기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 표를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분할합병 발표 3월 20일 2018년입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 굉장히 지배구조 개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공정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공정위는 이제 이게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본인들 어떤 정책 방향에 긍정적이다 뭐 할 수는 있는데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국민연금이 거의 1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예. 엘리엇 포함해서 이제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거의 한 또 40%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싫었냐면은 왜 그 멀쩡한 현대모비스에서 돈 잘 버는 영업이익 거의 50%를 받쳐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AS 사업을 떼어서 떼었다가. 글로비스로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납득되는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인적 분할 후 합병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AS 부품 사업이 글로비스로 가면은 그 대가로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글로비스 주식을 받긴 하거든요. 네. 네. 이론적으로는 이게 늘 문제 얘기하자면 없죠. 문제 없어요. 네, 하지만 문제 없죠. 이것이 왜 글로비스 노노 현대모비스만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겨났던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건데 도대체? 대체 왜 하는 거야 이거? 니들 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를 보면은 특히 이제 관건이 뭐였냐면 주식 매입 청구권, 이거는 분할합병은 주식 매입 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예. 주가가 주식 매입 청구권보다 주식 매입 청구권 여기는 주가가 낮으면 이거 네. 주식 매입 청구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맞네. 그러면 그게 또 회사에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내외 자문사, 특히 이 글래스 루이스나 ISS 같은 뭐 많이 들어보신 이런 외국의 그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 반대하라. 예. 그러다 보니까 주청이 5월 29일이었는데 일주일 전인 현대차가 미리 자진 철회. 뭐 이렇게 된 거죠. 한번 해보려다. 그게 참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면 저러는 거예요. 그 앞서서 LG, 예. SK 다 똑같은 다 방식으로 했는데, 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LG가 할 때는 선진적인 지배 구조라고 그랬어. 원래 지주회사 갈 때고 그 SK 갈 때도 아무도 시비 안 걸었어요. 모범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범생. 똑같은 일을 현대차가 하려고 하니까 왜 하는데? 아니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왜 하는데? 시대가 달라진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상황에 다시 이제 4년 정도 흘렸고 네. 말씀하신 데 시대가 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함부로 못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현상이 있던 상황에서 현대차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캐시는 확보했고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다시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의 이 팩트를 받고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인데 네. 이 시나리오 말고 그냥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현행 유지. 네.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까 봤고 그러면 뭔가를 다시 액션을 하려면 다시 과거에 했던 이 현대모비스를 어떻게든 분할을 해가지고 예. 당연히 인적 분할이 되어야 되겠죠. 이때는 네.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한 회사는 좀 작아지니까 다른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뭐 글로비스 지분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할한 글로비스 지분을 이렇게 그걸 팔아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이때도 똑같이 이게 어떤 회사를 분할을 할 때는 이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명분이 중요하고 네. 인적 분할을 할 때도 굉장히 명분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모비스 분할을 했을 때 시장에 명분이 없었던 걸 왜 멀쩡한 AS 사업을 떼어내서 이익 돈 잘 버는 사업을 떼어내서 글로비스로 갖다 주느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를 설득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그런 방안을 마련할까? 이게 관건은 그건 모르겠어요. 똑같은 방법은 안 쓸 것이고 네. 약간의 변형된 방법이 쓰더라도 예. 이거 도대체 왜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부는 변함은 없어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나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회장님 보시기에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더 뷰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시비의 그 포인트가 별 변화가 없으면 이거 왜 하는데? 이거 왜 하는데? 네. 포스코 때도 포스코가 예. 물적 분할을 최근에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왜 이거 꼭 물적 분할을 해서 지배구조 때문에 이걸 그러지. 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다는데 좀 봐주자 좀 큰 손해도 없지 않냐 우리 뭐 네. 그거였는데 지금 그거 근데 아니죠. 왜 또 뭐 하려고?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포스코는 지배주주가 없는 총수일가라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데도 왜 이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돼라는 논란이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주총도 있잖아요. 포스코 그런 상황인데 예. 현대모비스가 또 이제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를 분할해서 어떤 과거와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명분은 굉장히 뭔가를 확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나 주주 구성도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국민연금이 여전히 1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외국계 기관 투자를 굉장히 많아요. 외국계 지금 거의 40% 가까이 되는 지분율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복잡하지 않고 이번에 1조 5천억 거의 잔여 지분까지 하면 2조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지분 가지고 그냥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아까 순환출자 구도에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라든지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또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모비스 지분 17.33% 이게 네, 그런데 예. 한 4조 원 됩니다. 아. 다는 못 사요. 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5.8% 이게 한 1조 4천억 됩니다. 그쯤 되겠죠. 이거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0.69% 이게 한 이거 한 2천억 되겠네요. 1,600억, 예, 네. 2천억. 예. 그러니까 제철과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지금 캐시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하. 그러면 메인 이 노란색으로 이어지는 메인 순환 출자를 못 꺼내요. 저게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네.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모비스를 덩치를 좀 낮추고 네. 글로비스는 키우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놔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직매입 그러니까 캐시로 바로 그냥 모비스 지분 계열사 가지고 지분을 산다 그러면 살 수는 있고 일부 순환 출자를 끊을 수는 있는데 핵심 순환 출자를 못 끊는 또 딜레마.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이런 상황은 이게 앞으로 뭐 현대차 그룹이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또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식이 될지는 또 모르죠. 2018년에 발표했을 때도 시장의 많은 시나리오들 중에서 하나도 정확하게 맞은 건 없어요. 비슷하게 맞은 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분할 합병을 안 하고 할 방법은 없죠. 돈이 부족하니까 kit박스만 사야 되는데 네. kit박스와 자동차를 분할 안 하면 kit박스만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직접 이렇게 캐시로 직접 매입한다는 건 한 번에 자동차를 못 사고 바퀴 샀다가 그- 뭐 본네트 샀다가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 킥박스만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집을 살 때 딱 안방만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이런 어떤 현대차가 어떤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어쨌든 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계속 유효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장 인식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물교환을 생각해 보면 예. 내가 가진 거는 좀 비싸게 팔고 사와야 될 거는 싸게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팔 거는 글로비스나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이고 네. 사올 거는 모비스 모비스 지분이잖아요. 그럼 팔 거는 비싸야 되고 사올 거는 그래. 너무 많이 비싸지면 안 되는 곤란한 그게 상황. 핵심이네요. 네. 모비스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는 네. 모비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불편한 거고. 안 되는 거지. 글로비스하고 현대엔진을 상정하면 그거는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좋은 거네요. 네. 그게 좋은 건데 음. 회장님의 속마음은 그러나 음. 그냥 속마음이 그럴 뿐인데 음. 시장에서 이미 회장님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음. 모비스 주가는 본인들이 누르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누르거나 계열사를 동원해서 누르지 않고 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누르고 있어. 이런 계산이라면 눌리겠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누르고 반대로 글로비스나 이런 회사는 이런 계산이라면 이 글로비스 주식이 뜨는 게 회장님이 좋겠네. 그럼 띄우시겠네. 내가 먼저 사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또 올라. 내가 먼저 사야지 때문에 오르고 그러니 회장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야 이거 다들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시나리오만 흐르는 거요? 자, 봐. 시나리오 다 흘렸지. 그런 거죠. 예, 그런 뭐 거예요? 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내가 팔아야 되는 주식,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정의선 회장이 팔아야 되는 주식에는 글로비스 지분이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네. 이 지분을 아까 칼라일이 태그얼롱으로 같이 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칼라일 사모펀드 전략적 투자자가 예. 같이 팔 때 여기도 그렇게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네. 아까 매입 단가 16만 3천 원 예. 보다는 좀 비싸게 물론 반드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까지 감안하면 팔아야 되는 주식 비싸게 사야 되는 사게. 근데 이 프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시장이 또 알아서 그렇게 투자들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 지분 거래가 있었던 이달 초에 보면 오히려 모비스 주가가 올랐어요. 이거 모비스가 또 모비스 사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사야 되는 지분과 팔아야 되는 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기아차인데 기아차의 투자자 또는 주주 입장에서는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4조 원이라는 게 굉장히 무수익 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냥 장부상에만 존재했던 이게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어쨌든 팔릴 지분이에요. 이거는 네. 팔릴 지분인데 오늘 그 총수 일가한테 팔릴 지분인데 이 지분을 팔고 받아서 받은 자금으로 기아차 주주들이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기아차가 또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면 되게 좋은데 예. 그 대가로 글로비스 지분을 받는 막교환 형식이 되면은 또 이거는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글로비스 지분은 이제는 지배구조상에서 필요 없는 거죠. 지배구조상에서는 지금은 필요 매우 없죠. 지금은 아직 그건 중요하죠. 지분이 20%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회장의 자금줄로서 그렇죠. 중요한 거죠. 회장님이 그 돈으로 캐시아웃을 하고 나면 네, 네. 그거는 기아차는 그거 받았다가 다시 팔면 되잖아요. 그거는 물론 왜 회장님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아줘. 네. 기아차 돈 많아? 이런 네. 식의 시비는 걸 수 있겠으나 지금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기아차가 망해도 못 파는 지분이고 네. 그러나 글로비스 지분으로 받고 가지면 그 글로비스 지분은 찔끔찔끔 팔면 팔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외국계 팔든 혹은 팔 수 SK에 있죠. 넘기든 팔 수 있죠. 그 얘기는 근데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이제 더 이상 계열사로 두지 않으려 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나중에 일일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LG 엔솔 얘기해 달라는데요. 예. LG엔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네.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그래서 네. 봐야 된다. 제가 그 여기 5시 아까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급하게 좀 수치를 보고 네. 계산을 한 건데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엑셀로 제가 급하게 좀 계산을 하느라 약간 부족할 좀 숫자가 많죠. 네. 제가 몇 개를
잠깐만요. 몇 개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어우 엑셀 잘하시네요. 자, 이게 LG엔솔이 오늘 청약 1일차고 네. 그래서 총 2만 그 몇 개죠? 7개 증권사가 있어요. 배정 주식이 있고 이게 균등 배정 얼마 받느냐? 네. 그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 KB는 한 주 오늘 기준으로 첫날인데 네. 지금 미래에서 0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서 이미 이제 한 주를 못 받아요, 균등 주식을. 균등으로 내일 해도 가면 더 떨어지겠네요. 더 떨어질. 내일도 계좌 만들 수 있는 증권사 어디입니까? 내일도 계좌 만들 수 있는 증권사. KB 잠깐만 KB.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야 뭐. KB 옮겨갈 수 미래에서 있어야 몇 개 되니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까먹었네요. 잠깐 그러면 그거는 미래 증권신고사나. 미래 에셋에서 오늘 신청했어요. 네. 그랬더니 적거리 났네. 그러면 하이 투자에다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계좌가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중 신청이 되잖아요. 예, 그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려면 네. 기존에 있던 청약을 취소를 하고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계좌만 하면 있으면. 돼요? 예. 취소하고 취소 가면 안 하고 가면은 중복 청약이 돼가지고 뒤에 게 취소가 됩니다. 취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 청약 취소 버튼 누르면 돼 있어요. MTS에 있어요. 예, 네. MTS, HTS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균등 배정에서 난 뭔가 잘못 간 것 같아. 균등 배정 지금 대신증권이 많이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대신증권 아마 당일 계좌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존에 계좌 만약에 없으면. 대신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대신 만약에 들어가면 미래에서 청약을 했는데 그럼 미래에서 취소하고 대신증권으로 내일 다시 청약해도 돼요. 네. 반드시 미래에서 취소하고 아하. 대신증권 청약하시면 돼요. 미래에서 다 취소해서 내일 한 5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싸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좌가 있으면 되고 그 이게 내일 청약 가능한 계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한데 네. 그 증권신고사나 홈페이지 네. 가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대신증권은 청약 계좌 개설 안 되고 네. 균등 배정이 많이 받지만 또 하나는 비례 배정이잖아요. 네. 비례 배정 제가 비례 배정 경쟁률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주 그러니까 50.49면 51주 이상을 신청을 해야지 한 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례로. 그렇죠. 그랬을 경우 중요한 게 내가 증거금을 얼마나 넣는지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KB증권에서 현재 1일차로 그 비례 배정 한 주 받으면 증거금을 757만 원. 그러면 넣으신 분.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네, 미래 근데 에셋은 이거- 2,800만 원 내도 한 주도 못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내일 가면 더 뛰죠, 이거는 이제. 대신 이제 보통 제가 그동안의 공모주를 보니까 비례배정 경쟁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일차 네. 가면 이게 약간 키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대로 이렇게 많이 가시고 미래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물리고 그러니까 예. 내일 최종 경쟁률은 예. 내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 계좌 틀 수 있느냐가 문제죠. 신영증권에 그러네. 가고 싶다. 내일 신영증권 가면 계좌 터주냐? 오케이 네, 되냐? 네. 안 되냐? 아니 저렇게 몰리는 건 미래로 다 몰렸다는 뜻이네. 오늘 공모주 청약에서는 내일 미래가 계좌 그냥 개설이 가능한 곳이 네. KB, 신한, 미래에셋, 하나. 다 되네, 많이 되네요. 하나금.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이 대신, 신영, 하이투자 이렇게 되는 다시 거죠. 한번 표 근데 좀 안 되는 보여주세요. 곳으로 가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안 그러니까 돼- 대신 지금 네. 대신 노란색으로 대신 신형 네. 하이 투자는 내일 계좌 개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신 균등 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다른 데 청약하시면 대신으로 가면 조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내일 하루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와. 이런 상황이고 하이 투자 계좌 있으신 분 당근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하이 투자 계좌 있으신 분들은 8대 사실 2로 2 드리겠습니다. 유리하죠. 저기는 정말 균등 배정으로 많이 받네요, 하이투자는. 근데 이게 내일 가면은 아무래도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균등 배정은 여기 있는 청약자 수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균등 배정 주식 수가 떨어지거든요.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균등 배정 주식 나누기 청약자 수를 하면은 균등 배정 주식이 나옵니다. 아, 예, 그렇겠죠, 당연히. 비례 네. 배정은 청약자 수. 그러니까 네. 청약자 수가 아니고 그 비례 배정 주식은 청약 신청 주식에서 비례 배정 주식을 나누면 네. 비례 배정 경쟁률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 주식 예. 이게 공식이 이제 모수가 다른 거예요. 네. 균등 배정 청약자 수, 비례 배정 청약 신청 주식. 아, 저희가 이게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 이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냥 그렇다고 중복도 안 되니까 네.
신청한 사람 공모주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한꺼번에 모아서 균등 배분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증권사에 신청했든 간에 어. 그럴 수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잠깐 잘 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지금 어떤 증권사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막 네네네. 이러니까 내일 또 움직이고 내일 3시부터 또 움직이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다 모아서 왜 그냥 서로 증권- 피곤하게 하냐는 거죠. 증권사들은- 그 어디에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한 줄 서기 같은 거예요. 창구가 여러 개 있으면 도대체 어떤 줄이 짧아 이러지 말고 한 줄 서기 한 다음에 빠지는 순서대로 하면 공평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하면 공평하긴 한데. 그 이제 주관사가 한 곳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는데 어. 여러 곳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실권주 청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공모주 말고 유상증자 그런 거는 그런 식의 통합 경쟁률을 적용하는데 주관사는 주관사 일 해준 대로 수수료 받으면 되고 그건 일 열심히 해줬으면 많이 해주고 하면 되고 공모주 나눠주는 조건을 그걸 왜 주관사한테 옛다 네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100만 주 나눠주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인심 좀 써. 너는 일 좀 적게 했으니까 20만 주만 나눠주고 다음부터 일 열심히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고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증권사 계좌 트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공모주 이번에도 때문에. 사실 엄청 많이 늘었을 돌아가면서 다 거예요. 터야 특히 되죠. 안 터야 되는 거예요. 근다고 그렇다고 계좌를 거기서 다 쓰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하여튼 신한금융투자 이런 데가 이번에 계좌가 엄청 많이 늘었을 걸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지점 직원들만 막 야근하고 막 근데 아무튼 이게 바꿀 수 있으니까 허수 계좌만 바꾸려면은 기존에 하셨던 걸 취소하시고 네. 다른 계좌로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수량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만약 미래에셋에 10주 청약했는데 100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10주 취소하고 100주로 갈 수 있어요. 내일 다시 갈 수 있고. 이제 내일까지 청약을 하면은 이게 환불 이게 청약 증거금 따라서 당연히 지금 보면은 10주가 최소 청약인데 10주 다 못 받잖아요. 모든 증권사. 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환불되잖아요. 그게 금요일. 금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계좌로 들어오고 이렇게.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또 주식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환불금이 어마어마하게 오전에 다 꽂혀요. 네. 그걸 가지고 그 환불금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예. 그러니까 주관사는 필요하죠. 상장 주관사는 상장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컨설팅 해주고 피 받고 그걸로 네. 그거 피 받고 국민들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하는 건 그냥 예타건이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주택 청약 한 사이트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한 사이트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무슨 증권사에 계좌가 있네 없네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죠. 누가 바꾸면 됩니까? 그거는 이건- 금감원에서 바꿔야 이건- 됩니까? 금융위에서 바꿔야 이건 됩니까? 굳이 내가 국회 안 가도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규정 개정일 것 같은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깊이 고민 못해요. 자, 예. 끝났네. 네. 7시 30분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투자 정보에 혼란스러우신가요? 다양한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ETF를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만나는 방법. ETF 모델 포트폴리오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 삼성 자산운용 투자 자문대로 펀드 자동 변경되는 쉽고 전문적인 관리, 보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장 혜택까지 ETF 변액 보험. 은행과 보험 대리점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ETF 변액 보험을 만나보세요.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 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네. 아직도 토요일은 한참 멀었으니까 신청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깜빡 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고요. 토요일 오전에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금요일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그건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걸 그리고 내일은 그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오시니까 네. 우리 살짝 미리 보기로 내일 한번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최대한 신청 많이 하시게 네,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신청하나 봐라 이놈들아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자 어쨌든 저희는 내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